오늘은 좀 황당하고도 화가 치밀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김수영 씨는 지난해 6월 김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 보증금 얼마였습니까? 1억 9천. 매매가도 1억 9천이었고 대출은 얼마? 1억 5천을 받았고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으니 당연히 걱정했겠죠.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러더랍니다. 다른 빌라 다 찾아봐라. 신축은 다 그렇게 나온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전세로 해라. 여기밖에 없다. 계속 찜찜해하는 수영 씨에게 부동산 측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보험에 들어줄 거라고 해서 계약했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랑 계약한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집주인이 숨져서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숨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은 김 씨뿐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60여 명이 모였는데 자기들 말고도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계약하시는 과정에서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한 분 보셨어요? 한 두 분 보셨네요? 대부분은 집주인을 못 보고 계약하신 겁니까? 대리인을 통해서요. 대부분 집주인은 만나지 못한 채 대리인과 계약했답니다. 공인중개사 말로는 제주공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좀 깔끔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숨진 집주인은 40대 중반의 정모 씨. 숨지기 석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답니다. 약속했던 보증보험 가입은 당연히 안 했겠죠.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정 씨는 바지 집주인일 거고 그 뒤에 숨은 사기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좀 더 황당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조영미 씨. 지난해 5월 친구 소개로 인천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되게 괜찮은 매물이 있으니까 일로 와봐라. 보여준 집들이 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 돈의 월세는 투룸밖에 못 가는데 쓰리룸에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해서 제 보증금 총 2억이에요. 수리 1억 8천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살던 중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세입자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꼬여도 너무 꼬였다. 죽어버려가지고. 죽었다. 저도 확실한 건 아닌데 뭐 술 먹고 차에 치였다고 들었거든요. 바뀐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집을 처음 소개해준 친구가 그제야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제 친구가 고해성사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컨설팅 했다. 컨설팅 했다. 노숙자 하더라고요. 노숙자였어요? 네. 그분이 이제 자기 명의를 판 거죠, 계속. 공인중개사 거기도 연락을 해봤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래 집주인 거의 집값을 웃도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겼겠죠. 하지만 대출을 잔뜩 받아놓은 전세입자 조 씨는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이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없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조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가담 인원이 알려진 것보다도 많고 수법도 조직적이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아마 이게 조금 범죄 집단에서는 컨설팅 애들은 좀 발굴해낸 아이템 같은데 중간 모집 체계들이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신용 불량자들 상대로. 그분들이 이제 전국에 각 이제 확인된 것만 90분 가까이 되고 그 모집하는 이 점조직 애들도 거의 뭐 10명 가까이. 그러니까 바지 임대인 여러 명을 고용해 사기를 친 건데 숨진 집주인 이모 씨도 이들 일당이 고용한 바지 임대인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런 바지 임대인 수법은 부동산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제보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내가 1억 5천에 샀으니까 1억 7천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에다가 내놔요. 이 집주인이랑 이제 부동산이랑 협의를 해요. 내가 이거를 1억 7천에 바로 줄 테니 전세를 2억에 맞춰서 이거를 다른 분한테 투자자한테 넘겨주자. 그러니까 전셋집이 잘 안 팔리는 집주인에게 컨설팅 업자가 접근합니다. 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빨리 팔아주는 대신에 매매 효과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매매값을 치르고 난 뒤에 남은 수익을 챙겨갑니다. 그리고는 이 집 명의를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넘기는 겁니다.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다 말씀하세요. 뭐 나는 오늘 얼마를 계약서를 해서 3천만 원을 벌었다. 최대 한 6천, 7천도 버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버신 분들은 1년에 한 10억도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 그때마다 정부가 근절 대책이라며 내놓지만 전세 사기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대출까지 받아 전세 살아야 하는 우리 서민들을 교묘하게 등쳐먹는 이런 못된 놈들. 끝까지 쫓아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민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셋돈을 떼먹는 사기 사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다 싫어요. 그냥 이 집이 제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스물다섯 살이고 내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한 지 8년 차 된 33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31살에 1년차 직장인입니다. 월세 5,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 커서 좀 무리해서라도 살자 이렇게 해서 집을 구한 거였고, 또 동생이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또 좋았어요. 혼자 서울에서 떨어져 있다 보면 많이 힘드니까. 8년 동안 원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도 서울에 투룸에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왔구나. 투룸에다가 공기 좋고 산 좋잖아요. 옥상 올라가서 맥주 마시면 진짜 분위기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 아침에 나갈 때마다 직장인들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고 고시원 분들 많잖아요.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이렇게 더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계약금을 걸고 나서 이제 신탁 부동산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거기에 여기에
임대차에 대한 권한은 이 사람한테 있다라고 특약사항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미 서류상으로 동의를 받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뭐 신탁사에 연락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거듭해서 계속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을구에 없다는 거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당연히 신탁이 되어 있으면 을구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었죠. 그게 왜 없는지. 하지만 네, 그게 저한테는 깨끗한 매물이다라고 설명을 공인중개사가 했었고 자기네들이 다 신탁 등기 말소 되기까지 확인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변호사들한테 이 계약서를 보여주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특약 사항이 성립이 되려면 동의서를 받아서 직접 신탁회사에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고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부동산은 올바르게 계약을 했고 설명드릴 걸 다 드렸고 이 계약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지금 생각은 뭐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찾아가니까 인터폰을 뜯어놨어요. 벨 못 누르게. 그러면 저희 법대로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심지어 보증서까지 발급이 되었어요. 불안전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책임질 수 없다? 부모님도 자기가 더 알아보지 못하고 지방에서 자책만 하는 거예요, 서로. 아니면 이 집을 제가 발견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살면서 정말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계약서대로 나는 정말 다 약속을 다 지켜서 들어왔는데 잘 알아봐서 피해지는 거면 좋겠죠, 물론. 저희라고 꼼꼼하게 안 알아본 건 아니에요. 뭐 인터넷에 쳐봐라, 유튜브를 봐라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다 정확한 정보인지 저희가 또 걸러서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믿는 것보다 전문가라는 공인중개사가 더 신뢰가 가잖아요. 전 믿은 게 잘못이라면 그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이거를 들고 막 변호사들을 찾아가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고 이 사람한테 사기 혐의가 있는 것도 확실하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있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확실하다고 다 나오는데 정작 저희가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저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뭐 이런 일을 또 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 그냥 차라리 보증금 안 내고 고시원 같은 데서 그냥 잠만 자고 살면 살았지 앞으로 뭐 이런 계약 못 할 것 같다. 뭐. 그래도 똑같이 전세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차라리 그냥 돈 더 내고 월세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반영구 노숙자다. 내 돈 내고 들어와도 어차피 남의 집이고 어차피 저는 여기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전세를 들어가는 게 사실 꿈이잖아요. 서울에서 집 얻어서 전세 들어가는 게 꿈인데 꿈조차도 이제 두려운 거죠. 이제 그 꿈을 내가 이룰 수가 있을까? 이뤄야 되나? 이렇게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 전세 세입자는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인 것 같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집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선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청년들의 전세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문의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좀 체감을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그런 일들은 사실 늘 누군가의 집에서 빈번하게 좀 벌어졌었고 요새 또 워낙 그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피해에 대한 그 실감하는 정도도 커져서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님도 좀 같은 좀 체감을 하고 계세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전세보증보험에서 대신 이제 먼저 돌려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에 의해서 반환받은 액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5년간 거의 100배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예,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는데 갑구에는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전복권하고 제가 지급하게 될 이제 보증금하고 그게 주택 가격보다 80%를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70%가 맥시멈이 아닌가. 예, 그 미만으로 되는 집을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정도 빚 안 지고 집 사는 사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좀 위험할 것 같은 그 정도의 빚이 이미 있는 집이라고 하면 굳이 그 집 말고 한 번 더 다른 집 찾아보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집주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그 물건에 대해서 딱 성립하는 조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건데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냥 성립함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채권보다 우선하게 돼요. 이게 체납을 해서 세무서에서 압류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등기부에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데도 임대차 보증금보다는 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위험이잖아요. 국세가 체납된지 안 된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세 완납증명서를 사실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임대인이 이걸 거부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대항력이 어떤 개념인 걸까요? 내가 계약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오는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돈을 돌려받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빨리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현행 제도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까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오후 3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까지 9시간 동안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만약 이 사각지대 시간대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경매 시 세입자의 전세금 변제 순서가 뒤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당일 효력 발생하는 쪽으로 법안이 한번 제출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왜 처리가 안 됐는지는. 네, 전입신고 이런 게 얼마나 일상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가? 곧 바뀌겠죠. 이 대항력이 딱 그 순간에 바로 발생하게 됐을 때 아쉬운 사람은 사기를 치려는 사람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어떤 부분을 계약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계약할 때 좀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잔금을 지급할 직후까지 현재 지금 확인한 등기부 등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등기부 상태에 변화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뭐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특약 같은 부분. 예, 그렇죠.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계약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내가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여기에 전입하고 있는 그 세대를 대상으로 확정일자를 쭉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매 넘어갈 때 집 전체가 함께 넘어가요. 옆집 사람이랑 이제 권리 순서를 다퉈야 된단 말이죠. 동사무소에 가서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다라고 하면 알려주도록 지금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실 때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다른 확정일자 선순위자들이 얼마나 있고 액수는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네, 내가 그냥 변심해서 네, 가계약이란 건 없어요. 가계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그냥 취소하고 그래버리면 그 사람한테 매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다른 매도인을 못 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몰수하는 걸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특약을 정하지 않는 이상은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정한 전체 계약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공인중개사 분들은 가계약금 갖고 있다가 계약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의로 돌려주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건 선의인 거예요. 챙겨야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사실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이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돕기 위해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 쓸 때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 잘해주는 공인중개사분을 만나는 건 정말 운이 좋아야지 가능한 일이고 한국이 너무 그 민간 임대차 시장이 넓은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임대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가가 모르고 그리고 그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떼어 먹든 아니면은 집 같지도 않은 희한한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이제 소득을 번다 해도 그걸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잡지 않으면서 사실 주거 안정에 대한 그 비전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큰 걸 놓고 가는 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공공성을 같이 좀 인정하고 어떤 집에서든 충분히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안전하게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제도 개선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